맞붙는 싸움마다 매번 승리로 끝내는 나의 비결을 배우고 싶다면 바로 이거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절박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한반도가 작은 땅이라는 것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 오래전부터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은 작은 영토에 걸맞게 고만고만하게 사는 것에 족하지 않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독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도 적은 인구와 작은 영토 이상으로 세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김주혜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가 가능하지만 이 글은 영어로 쓰여졌습니다. 김구 선생 옆에서 독립운동을 도왔던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들으며 자라온 저자는 한국의 독립운동과 근대사의 역사적 무게를 느끼며 사냥꾼과 호랑이의 장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 사냥을 하고 싶어 하던 어떤 일본인이 한 말. 일본에는 그처럼 사나운 맹수가 없거든. 영토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큰 나라인데도 말이야. 이 작은 땅에서 어떻게 그리도 거대한 야수들이 번성할 수 있었는지 신비로울 따름이야. 작은 영토에 걸맞게 고만고만하게 사는 것에 족하지 않는 작은 땅의 야수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글은 600페이지가 넘는 장편답게 많은 인물들이 서로 얽히며 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오키와 연화, 그리고 연화의 언니 월향은 일제 강점기 말기의 기생들입니다. 당시의 기생은 노래와 춤, 악기 연주, 그림과 시문학 등 다양한 소양을 갖춘 예술가로 전문적인 기생학교에서 키워졌습니다. 이 중 오키의 시선으로 길고 굴곡 많은 이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키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일제 치하에 숨막히는 여러 상황들, 해방 이후의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갈피갈피 이어지는 이야기들로 소설은 큰 줄기를 이루며 흘러갑니다. 작가는 소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것은 픽션이다. 이름, 인물, 장소, 사건들은 상상력의 산물이거나 허구적인 것이며 실제처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 사건, 지역, 조직, 사람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의 일치다 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현대사의 몇몇 잘 알려진 인물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거지 왕초 출신으로 종로에서 깡패로 살면서 정치에 휩쓸렸던 어느 인물이라든지 해방 직후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만드는 어느 사업수완이 탁월한 인물, 게다가 하얼빈 의교에 대한 묘사는 아무리 그 유사성이 우연이고 픽션일 뿐이라고 해도 어떤 특정한 인물을 떠올리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인물의 단편적인 특징 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줄거리는 해당 인물과 전혀 다른 상황과 내용으로 서술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은 분명한 픽션이 맞는 것이겠지요.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느낀 솔직한 느낌은 약간은 생소한 감각이었습니다. 당시의 한국을 표현한 많은 다른 작품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느꼈던 좀 더 묵직하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뭔가 커다란 덩어리가 걸린 것 같은, 오래 장작을 뗀 아궁이와 아랫목에서 나는 군내와 그 뜨끈한 감촉이 아니라 좀 더 목넘김이 좋게 희석된 적당한 합리성과 깔끔함이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저자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보자 어쩌면 이런 새로운 표현 방식은 그래서 더 최근 세대에게 잘 어필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들은 아무도 눈치챌 수 없이 작은 바늘 하나가 툭 떨어지듯 시작하여 꼬리를 물고 연쇄한다. 길 잃은 개 한 마리의 출현만큼이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저 세월 속에 묻혀 흘러가는 여느 일탈로 말이다. 호랑이 사냥에서 길을 잃은 일본군과 사냥꾼 남경수의 만남.
사냥꾼은 눈밭에서 길을 잃은 일본군 무리를 무사히 산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게 길을 안내해주고 그 답례로 일본군 야마다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은재 담뱃갑을 그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길고 굴곡 많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을 돌고 돌아 인연과 우연의 반복을 거치며 역사처럼 차곡차곡 이어져 끝없는 사랑으로 오키의 주변을 지키는 사냥꾼 아들 정호의 목숨을 살립니다. 이 소설의 처음과 끝은 팽팽하게 서로를 잡아끌고 있습니다. 첫 장에서 등장한 야마다의 은재 담뱃갑은 오랜 시간이 지나 사냥꾼의 아들 정호의 목숨을 구해주는 우연이 되지만 종전 직전 야마다가 정호의 탈출을 돕기 위해 적어준 통행증이 정호의 집에서 발견된 것 때문에 오히려 정호는 일본에 부역한 죄인으로 꼼짝없이 올가매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해방 전후사를 거치며 혼란스럽게 뒤흔들린 이 땅의 격동.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미 깊어진 갈등은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미처 다듬어지지 못한 사상으로 치닫고 친일 부역자를 어디까지 단죄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당시의 의식과 지성은 흡사 땅이 갈라지는 지진 같은 위기의 상처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순간에 정호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전 이 나라나 다른 어떤 사람을 구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선생님처럼 많이 배우고 신분도 높으신 분들이 우리 같은 백성들을 이 지경으로 몰고 왔으니 우리를 이 난장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선생님들이 알아내셔야 할 겁니다. 시간이 흘러 오키와 연화는 기생으로 연회장의 술자리에 나가는 대신에 경성의 유명한 극장에서 노래와 춤으로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공연을 본 경성에서 내로라 하는 재력을 가진 문 남성들은 모두가 그녀들에게 꽃과 선물을 바치며 구애를 합니다. 거지들의 왕초로 번화가의 음식점과 상점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정호는 먼 발치에서 본 오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만 자신의 처지에 그녀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단순히 말하자면 공산주의 좌파든 민족주의 우파든 간에 둘 중 어느 쪽이 우리한테 더 돈을 많이 쳐줄 건지 알아낸 다음 그들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거야. 오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골몰해 있던 정호는 친구의 이야기를 따라 고려공산당 창립 멤버인 이명보의 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후 정호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고 가는 결과가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호는 오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그녀를 도와주며 그녀의 사랑을 기다리지만 정작 그녀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호가 처음 남루한 차림의 거지 행색일 때부터 오키는 그를 격의 없이 친구로 대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인력 거꾼 한철이었습니다. 오키는 영민하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한철을 도와 그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돈과 애정을 쏟습니다. 공부를 마친 한철은 그 영민함을 인정받아 자동차 공업사를 차리고 해방 이후 최초로 자동차 제조회사까지 경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그의 생각에 기생 출신인 오키와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싸늘하게 돌아서 부와 성공을 향해 가버린 한철은 오키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오키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시들고 딱히 붙들어 놓은 후원자도 모아놓은 돈도 없는 오키는 그런 좌절의 순간이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논리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하는 기준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두가 꿈을 꾸지만 그중 몽상가는 일부에 불과하다. 몽상가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본다. 반면 소수의 몽상가들은 그들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들에게 세상은 사진이라기보단 유화여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색깔만을 바라볼 때 이들은 영원히 그 아래 감춰진 색깔을 바라본다. 몽상가가 아닌 사람이 요리를 통해 보는 풍경을 몽상가들은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는 셈이다.
무용과 연기를 그만두자 오키는 자신의 삶에서 모든 색채가 빠져나간 느낌이 들었다. 세상은 낯설고 매 순간 숨이 막히는 장소가 되었고 인생이 이처럼 외로워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키는 그 말처럼 영원히 홀로 그 아래 감춰진 세상의 색깔을 바라보는 몽상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겹겹의 색깔 맨 아래쪽에서 세상의 벽에 갇힌 그녀의 세상은 점점 무채색으로 빛을 잃습니다. 작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두 종류로 나뉘는데 대다수는 그중 첫 번째 범주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이 현재의 상태에서 성공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운명을 합리화하고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사람들. 이들이 첫 번째 범주의 사람들입니다. 비정하게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이른 나이에 이 운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데 그들은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아의 상승과 확장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키의 곁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정호와 한철은 그렇게 드문 두 번째 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야수가 되어 그들을 둘러싼 절망의 암벽을 뛰어넘으려 합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오키가 뛰어넘지 못한 세상과 포기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뿐이지요. 소설 속 인물들 중에는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부를 안고 태어나 그 부의 안락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비루한 자신의 모습을 딛고 억척스러운 성공을 거두는 인물도 등장하지요. 이런 인간 군상의 보편적인 분류와 일상의 모습 위에 격변기의 한국 현대사가 겹쳐지며 작가는 인물의 전형적인 구도 안에 오키라는 시대적 인물로 정점을 찍어 일반적인 범주를 뛰어넘는 격변의 순간들을 표현합니다. 기생으로 벌어들인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은밀히 전달하면서 스스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대의를 위해 강인한 모습을 보였던 오키지만 그녀를 둘러싼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갑니다. 종전 직전까지 몰린 일본이 점점 더 극악하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먹을 것조차 거의 구하기 어려운 지경이 된 그때 오키는 말합니다. 왜 내가 살아남아야 하지? 그래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은 무너져 내리면서 매일같이 더 사악하고 어두운 곳이 되어가고 나한테는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그리고 오키는 오래전 자신의 산골 마을에서 보았던 밤을 떠올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굶주린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진동했고 눈 내린 다음 날 아침이면 초가집 둘레를 포위하듯 어슬렁거리다 돌아간 그들의 발자국들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수들은 결코 오키를 두렵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야만적이고 짐승 같은 행동으로 그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건 언제나 인간들이었지요. 소설의 마지막에 한 시대를 휘감으며 어린 나이에 평양에서 경성으로 많은 남자들의 사랑과 선망의 대상으로 살아온 오키는 정호의 사형 집행 이후 도저히 더 이상 서울에 머물 수가 없게 되어 호련히 제주 바다로 갑니다. 그곳에서 바다와 물빛과 해녀들의 생활에 섞이던 어느 날 뉴스에서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멸종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 말처럼 작은 땅에 어울리지 않는 야수인 호랑이는 오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던 고단한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야 했던 그 무엇이었을까요? 시대의 거친 풍랑에 휩쓸려 격동의 순간들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던 그들이 그리워한 것은 이 척박하고 작은 땅에서 무언가를 지켜내며 고고한 외로움을 스스로 선택했던 야수, 존재 자체로 이미 그 땅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었던 그 매서운 눈빛의 야수가 아니었을까요? 한철에 대한 오랜 사랑과 원망, 정호에 대한 미안함을 품고 그 많은 시간과 이야기들을 지나온 오키의 생각을 통해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삶은 견딜 만한 것이다. 시간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삶은 살아볼 만한 것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에.